반갑습니다. 저는 열국지 팩트체크 다른 눈으로 본 열국지를 쓴 강용봉입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열국지 팩트체크 다른 눈으로 본 열국지 제2장 패자 재환공 5. 17년 만에 보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살펴볼 열패열국지의 글을 쓰기 위하여 사마천의 사기, 좌구명의 춘추자전 등의 문헌을 인용했는데요. 그 상세 내역은 자막으로 나가는 바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35회 내지 36회차에서 제환공이 관중을 중용하여 제나라가 강대해져 기원전 681년 3월에 북행해명을 통해 중원나라들을 규합했고, 나아가 기원전 679년경에 제환공이 춘추시대의 첫 패자가 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34회차에서 초무왕에 이어 초나라 왕이 된 초문왕이 한동나라들을 빠르게 복속시키면서 식나라를 침공하고 채군과 맞붙어 승리한 후 최애공을 생포하는 등 초나라의 중원 진출이 본격화된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긴 호흡으로 춘추시대를 조망해보면 이렇게 북방의 중원나라들이 제나라를 중심으로 세를 규합하고 남방의 초나라가 중원으로 북상하려고 중원을 침공한 기원전 680년대 중반에서 670년대 후반경의 약 7, 8년은 북방 세력과 남방 세력이 향후 200년 이상 극렬하게 충돌하기 위해 워밍업을 한 기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춘추시대를 양단한다면 기원전 770년에서 685년까지는 주왕실을 배경으로 정나라, 송나라, 제나라, 위나라, 노나라, 진나라, 채나라, 연나라, 조나라 등이 북방 세력 내에서 패자쟁탈전을 벌인 이른바 마이너리그라고 볼 수 있고, 기원전 684년에서 그 나머지 기간은 유의 나라들 외에 진나라와 진나라가 북방팀으로 보강되고 초나라, 오나라, 월나라가 남방 세력의 팀으로 나서서 패자쟁탈전을 벌린 이른바 메이저리그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춘추시대를 양단하면서 기원전 684년을 분기점으로 잡은 것은 좌전 노장공 10년조에서 기원전 684년에 초나라가 식나라를 침공하고 채군과 맞붙은 것이 초나라의 중원 침공 첫 사례라는 춘추자전 기사에 근거하여 분기점으로 잡았고, 춘추시대의 끝을 별도로 표기하지 않은 것은 학자들에 따라 춘추시대의 끝을 기원전 477년설, 기원전 453년설, 기원전 404년설 등으로 다양하고 그 내용도 무려 70년 이상 차이가 나므로 단정할 수가 없어서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때까지 춘추시대의 마이너리그를 살펴본 셈이고 앞으로는 춘추시대의 메이저리그를 살펴볼 텐데요. 이번 회차에서는 마이너리그의 최강자였던 정나라의 정장공의 마지막 잔영이 될 정여공의 보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제19회에서 21회차를 통해 군위에 오를 수 없었던 정여공이 송나라의 힘에 의해 기원전 701년 9월에 정소공을 내쫓고 군위에 올랐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후 정여공은 송나라의 무리한 뇌물 요구에 시달리다가 제족의 계책 등으로 이를 다 극복하고 정나라를 안정시켰습니다. 그러자 정여공은 이제는 제족이 필요 없다며 제족을 없애려다가 실패해 기원전 697년 5월에 채나라로 달아난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이후 정여공은 정나라의 불안한 내정을 틈타 기원전 697년 9월에 역성을 점령하고 호시탐탐 정나라 군위를 노리고 있는 것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기원전 681년 북행해명에서 돌아온 제환공은 참가국이 다소 적기는 했지만 어떻든 중원나라들을 결속시킨 면에서는 성공적이어서 기뻤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강대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중원나라로 진출하려는 야만족 초나라를 앞장서서 막아야 할 막중한 패자의 책임과 의무를 자각하였습니다. 초나라의 중원 진출을 방치하거나 이를 막아내지 못한다면 갓 세워진 자신의 패자 지위는 하루아침에 무너질 것이고 중원나라들은 초나라에 복속당할 것이라고 판단한 거였지요. 이 같은 제환공의 걱정에 대하여 관중은 패권을 견고히 하려면 초나라를 굴복시켜야 하지만 초나라는 땅이 넓고 군사력이 강하다. 초나라에 비하면 제나라는 이제 막 강국으로 발돋움하려는 상태이고 더군다나 군사력 비교는 차치하더라도
중원 나라들은 아직 초나라와 정면으로 맞붙어야 할 만큼 필요성이나 절실함을 심각하게 느끼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초나라와 정면으로 붙으면 성산도 장담할 수 없을 뿐더러 설사 이긴다고 해도 아군의 피해가 막심할 것이다 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초나라가 중원으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중원의 진입로이자 초나라와 인접해 있는 정나라, 채나라, 진나라는 실질적인 피해도 클 뿐더러 심한 위협을 받고 있으므로 초나라와 맞붙자고 해도 동의할 것이지만 그 외의 나라들은 존재하지도 않거나 미미한 피해와 위협을 없애려고 굳이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초나라와 맞붙을 필요가 있느냐고 의문을 품을 것이라는 것이 관중의 생각이었죠. 이어 관중은 그러나 초나라를 방치해서는 안된다. 초나라의 위협을 느끼는 나라들의 불안감을 모른 척하는 것은 패자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중원의 중추인 정나라를 얻어 초나라 공격의 교두보로 삼는 한편 초나라 공격을 막는 방파제로 삼아야 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또 영적도 나서서 현재 도올이 역성에서 복위하려고 계획하고 있으니 제군을 파견하여 그를 도와 군위에 오르게 하자. 그러면 그는 제 나라의 은혜를 잊지 않고 초나라에 맞서서 싸우고 제 나라를 섬길 것이다 라며 도올을 돕자고 진언하였습니다. 이에 제황공은 관중과 영적의 계책에 따라 도올을 돕기로 하고 빈수무에게 병거 200승을 주며 도올을 도우라고 하였습니다. 한편 역성에 머물던 도올은 당장이라도 정나라로 쳐들어가고 싶은 마음을 꾹 참고 때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지난날 자신의 부탁이라면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던 노환공이 그리웠고 한때는 자신을 겁박하며 괴롭혔지만 그래도 자신을 군위에 세워준 것을 생각하면 송장공의 공도 잊을 수는 없었습니다. 도올이 때를 기다리며 이렇게 추억에 젖어 있던 중에 제족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도올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제족 때문에 역성에서 12년 동안 오금도 펴지 못하고 숨죽이며 지냈던 세월을 생각하면 참으로 기뻤습니다. 오래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오는구나 싶었죠. 제족은 정자 12년 즉 기원전 682년에 사망했고 그 후임은 숙첨이 맡고 있었습니다. 도올이 한창 신정으로 쳐들어갈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을 때 빈수무의 사자가 찾아와 도올이 복위하려고 한다면 제군이 돕겠다는 제황공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도올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전혀 기대하지도 않던 곳에서 천군만마를 얻었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금상첨화였죠. 도올은 겹경사에 신이 났습니다. 기원전 680년 봄 도올은 빈수무와 작전을 수기하고 대령을 야습하였습니다. 대령의 수비대장 부하는 제군과 도올이 이끄는 반군의 야습을 받고 역부족이라고 판단, 제군에 투항하였습니다. 대령은 제족이 살아있을 때 역성의 도올이 신정으로 진입하는 것을 막고 그를 역성에 묶어두기 위하여 군사 요새화하는 곳인데요. 부하는 도올 단독으로 침공했다면 한번 붙어보았겠지만 제군을 앞장세우고 쳐들어오자 일찌감치 투항한 것입니다. 한 번이야 요행이 이길 수 있겠지만 어찌 제군을 감당하랴 싶었죠. 더군다나 제족도 없는 상태여서 더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17년간 대령을 지키며 자기의 보기를 가로막던 부하를 도올이 죽이려고 하자 부하는 자기 처자를 인질로 내놓으며 나는 정나라를 집정하고 있는 상대부 숙첨과 절친하다. 그와 상의하여 반드시 정자의 목을 끊어 바치겠다라며 살려달라고 애걸하였습니다. 그러자 도올은 부하의 제의에 기뻐하며 그를 석방하였습니다. 부하는 가족은 도올 진영에 남겨두고 곧바로 신정에 잠입하여 숙첨을 만났습니다. 그러고는 숙첨에게 대령을 뺏겼음을 알리며 도올의 배후에 제황공이 있고 실제로도 제군이 대령까지 진출해 있음을 설명한 후 역부족이다. 덤벼봤자 백성만 힘들게 할 뿐이니 정자의 목을 베어 투항하자. 우리야 누가 군주가 된들 무슨 의미가 있는가. 또 그대는 전부터 도올을 따르지 않았는가라며 설득하였습니다. 기원전 694년 7월에 제양공이 수지에서 정나라 제후 밀을 죽였을 때 제족 등은 정자를 새로운 제후로 옹립했지만 사실 이때 숙첨은 도올을 복위시키자고 주장하기도 하는 등 숙첨은 도올에 대하여 자별한 호감을 갖고 있던 터여서 정자를 죽이고 도올을 복위시키자는 부하의 제의에 선뜻 동의하였습니다. 숙첨과 부하 둘은 정자를 죽일 세부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어 부하는 도울에게 밀서를 보내어 숙첨을 설득했음을 보고하며 속히 신정으로 쳐들어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고는 정자를 뵙고 도울이 제군을 앞세우고 쳐들어오는 바람에 대령을 잃었음을 보고하였습니다. 정자는 대령이 함락되었다는 보고에 깜짝 놀랐습니다. 특히 제군이 도울을 돕는다고 하자 숙첨에게 초나라의 뇌물을 바치며 구원을 요청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정자는 북행맹해에 불참했지만 그렇다고 제 황공과 제 나라에 반감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날로 강성해지는 초나라의 위협을 직접 느끼고 있던 터여서 초나라의 심기를 건드리지 말자는 마음에서 제나라와 초나라 사이에서 나름대로 중립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나라가 도울을 돕는다고 하자 생존을 위해서라도 중립을 포기하고 초나라의 구원을 요청하라고 한 것입니다. 기원전 680년 6월 도울의 반군과 제군이 신정을 포위한 가운데 정자는 노심초사하며 초군을 기다렸지만 초군은 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숙첨은 정자를 속이고 초나라의 구원을 요청할 사자를 처음부터 보내지 않았습니다. 정자가 매일 초군이 오는가를 묻자 숙첨은 정자 곁에 있는 것도 미안하고 부담스러워 반군 등과 싸우겠다며 성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때에 맞춰 부하는 정자에게 싸움을 감망해보자며 정자를 꼬드겨 정자를 성위로 데려갔습니다. 정자가 성 아래를 내려다보니 신정군사와 도울의 반군이 대치하고 있었는데 제군의 지원을 받아서인지 도울의 반군은 사기가 충천한 데 반해 신정군사는 풀이 죽어 보였습니다. 숙첨이 신정군사를 지휘했지만 팔짱을 끼고 적진을 바라보기만 할 뿐 싸우려고 들지 않는 것을 보며 정자는 신정 함락은 시간 문제임을 깨달았습니다. 정자가 탄식하며 성 아래로 내려가려는데 그때 부하가 칼로 정자의 등을 찔러 죽여버렸습니다. 이어 부하는 정자의 두 아들도 죽인 후 숙첨에게 보고했고 숙첨은 도울과 제군을 이끌고 신정으로 입성, 도울을 포기시켰습니다. 정여공은 17년 만에 포기하였습니다. 정여공은 자신의 포기에 부하가 비록 공은 세웠지만 부하가 오랫도록 섬겨온 정자를 죽인 것을 문제삼아 부하를 어찌 믿겠는가라며 그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지난날 옹규의 난과 자기를 추방하는 데 앞장선 제족의 측근들을 색출하여 처벌했는데 공자 알은 죽임을 당했고 강선은 월형을 당하였습니다. 월형이란 발을 끊는 형벌입니다. 강선은 제족의 신복으로서 옹규를 죽인 자인데 정여공이 복이 되자 자신의 죄를 물을까봐 전전긍긍하다가 숙첨에게 부탁하여 겨우 발을 자르는 선에서 목숨은 건진 것입니다. 또 정여공은 백부인 원본에게 역성에 있을 때도 도움을 주지 않더니 신정에 입성한 것도 반가워하지 않는구나 라며 질책하였습니다. 이에 원본은 정자는 14년이나 군위에 머물렀다. 그런데 어찌 그 신하가 딴 마음을 품고 그대에게 연락하기를 기다렸단 말인가. 그대 밑에 있던 신하가 아직도 살아있는 정장공의 아들의 뇌물을 받고 무언가를 모의한다면 그대는 그 신하를 좋아할 수 있겠는가? 신하는 두 마음을 품지 않다라며 목을 메고 자살하였습니다. 정여공은 숙청을 정경으로 삼고 도숙과 사숙도 대부로 삼았으며 특히 공포 분위기에 위나라로 달아났던 공포정숙을 3년 뒤에 데려와 대부에 임명하는 등 국정안정에 힘썼습니다. 숙첨, 도숙, 사숙을 정나라의 삼량이라고 하였습니다. 공포정숙은 기원전 722년에 정장공에게 반역했던 정장공의 동생 공수단의 손자입니다. 지난날 정나라 신정 남문 밑에서 성 안의 뱀과 성 밖의 뱀이 싸워 성 안의 뱀이 죽었는데 이 일이 있은 지 6년이 지나 정여공이 신정에 입성하였습니다. 이를 두고 사람들은 이미 6년 전에 정여공이 포교할 것임을 암시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노장공이 이 이야기를 듣고 신수에게 세상에는 이런 요망스러운 일도 있을 수 있는가 라고 묻자 신수는 사람이 끓이는 일이 있으면 그 불편한 심기가 점점 커져서 요울을 부른다. 사람에게 요울이 들어올 틈이 없으면 요울은 생기지 않지만 사람이 상도를 버리면 요울이 생긴다. 정나라는 상도를 지키지 않았기에 요울이 일어난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즉 정자는 정나라의 제후로 있으면서 항상 도울이 자기 군의를 빼앗을까봐 늘 두려워하고 꺼려했으니 두려워하고 꺼린 그의 심기가 점점 커져
뱀의 여호를 불렀다는 거죠. 위설화는 정세가와 자전 노장공 14년조의 기사인데요. 풍목룡은 이 설화를 두고 동지루국지 제19회에서 첫째, 이 사건은 정여공 보기 6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신정을 치기 바로 직전의 사건으로 변형했고, 둘째, 성안뱀은 동생뱀, 성박뱀은 형뱀으로 변형했고, 셋째, 성안뱀은 싸운 지 17일 만에 죽었다고 묘사, 정여공의 망명이 17년으로 끝난 수에 맞춰 변형하고 있습니다. 시호는 사람이 죽게 되면 그 사람이 살았던 행적이나 공과를 평가하여 붙이는 호인데요. 시호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단 한 글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왕이 죽은 후 시호 외에도 묘호를 붙였는데 태조, 세종, 성종, 세조 등이 묘호이며 이는 한나라 때부터 추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시호를 추정하는 방법을 시법이라고 하고, 왕위를 이어받은 임금이 죽은 임금에게 묘호를 올리던 것을 상시라고 하며, 시호와 시법은 주공단 때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로 생전의 행위가 선량하고 업적이 탁월하면 문, 소, 공, 경, 장 등의 시호를 내렸고, 생전의 행위가 초악했으면 유, 영, 여 등의 시호를 내렸으며, 요절하거나 뜻을 펴지 못하고 죽었으면 도, 에, 민 등의 시호를 내렸습니다. 기원전 680년 6월에 죽은 정자는 시호가 없습니다. 물론 이복형 위항공을 죽이고 반년가량 군위에 있었던 위나라 주우, 조카이자 세자인 면을 죽이고 약 1년 반 정도 군위에 있었던 진나라 타, 위해공을 추방한 후 7년 이상 군위에 있었던 위나라 건모도 시호가 없지만, 주우와 타는 반역의 역신이었고 건모는 위나라에서 죽지 않았으니 시호를 내릴 수가 없었겠죠. 그러나 정자는 군위에 오를 때에도 그 절차나 과정에 자신의 무리한 행동이 개입된 바도 없고, 또 무려 14년이나 정나라 군위에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시호를 받지 못할 아무런 사유가 없는데 말이죠. 정자의 경우는 기원전 710년에 화독등이 송상공을 죽이고 정나라에 있던 송장공을 데려와 옹립한 경우와 유사하므로 시호를 받지 못할 것이 없고, 더군다나 노운공의 시해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노황공도 시호를 받은 것에 비한다면 정자는 참으로 억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척의 배가 항해 중이었습니다. 그 배 안에는 무역을 하는 상인들이 대부분이었고 학자도 한 사람 있었습니다. 상인들은 자기들이 팔려가는 상품의 가치를 비교하며 자기들의 부를 다투어 자랑하였습니다. 이때 한 상인이 학자에게 당신은 무슨 상품을 팔려가는가 라고 묻자, 학자는 내가 파는 상품은 가장 훌륭한 것이지만 그러나 당신들에게 보여줄 수는 없다라고 답하였습니다. 상인들은 학자의 말이 이상하다 생각하고 그가 잠든 사이에 그의 짐을 풀어보았는데 그 속에는 가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상인들은 학자를 허풍쟁이라고 여겼죠. 그런데 목적지에 닿을 무렵 갑자기 배가 뒤집혔습니다. 다행히 사람들은 무사히 육지에 도착했으나 상인들의 상품은 고스란히 물에 잠기고 말았습니다. 그 후 학자는 학교에서 강의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매우 뛰어나다는 소문이 퍼져 그 고장에서 명예도 없고 재산도 모으게 되었습니다. 전복된 배를 탔던 상인들은 허풍쟁이라고 여겼던 학자의 성공을 보며 학자의 말이 옳았다. 우리들이 자랑한 상품은 언제든지 잃을 수 있는 것이지만 학자의 상품은 학자가 살아있는 한 잃어버릴 일이 없으니까 라며 탐복하였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회차에서 뵙겠습니다.